엄마,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시골 사람 티 좀 내지 말라니까. 그리고 냄새 나니까 손 좀 씻고 다녀, 제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 속에서 낳은 핏덩이 같은 내 자식이.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이서연 씨 자기 친정엄마에게 한 말이었죠.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흙 묻히며 자식 뒷바라지하던 어머니는 말없이 손을 바라보다 조용히 행주로 닦았습니다. 그 손은 밥 짓고 학비 대고 병원비를 마련하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냄새 난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리모컨을 눌러 TV 소리를 더 키웠고 딸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 자리에 남은 건 서러움보다 더 깊은 포기의 표정을 한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딸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세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저 흙 묻은 손으로 살아온 세월이 냄새난다는 그 말에 결국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세상은 공평합니다. 곧 이 집안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슬프지만 눈물로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지만 외롭진 않았어요. 밭일도 하고 마을회관에서 어린이들 봐주는 일도 하면서 나름 바쁘게 살았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 고추도 따고 상추도 따고 점심 먹고 나면 마을회관으로 가서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딸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둘 다 맞벌이라 민수 봐줄 사람이 없어. 한두 달만 와서 좀 도와줘. 한두 달. 잠깐만. 도와달라는 거죠. 손자 민수 이름이 들리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5살인 애를 맨날 어린이집만 보내기도 그렇고 엄마 아빠 둘 다 바쁘면 누가 밥이라도 챙겨주겠어요. 제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손주도 보고 딸도 도와주고. 그래. 알았어. 우리 민수 보러 간다. 그렇게 저는 짐을 쌌어요. 옷까지 몇 벌, 편한 신발, 그리고 민수 좋아하는 약과 한 봉지. 밭일은 이웃집 아저씨한테 부탁하고 집 문단속 꼼꼼히 했습니다. 창문 잠그고 가스 잠그고 현관문 2번 확인하고 이장님이 지나가다 물으셨어요. 어디 가시나? 서울. 딸 집에 손주 보러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좋겠네. 그래도 정순 씨, 너무 고생하지 마시오. 요즘 젊은 것들 부모를 뭘로 아는지 몰라. 저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죠. 설마 우리 딸 내 딸 서연이가 그럴 리 있나. 제 딸인데요. 착한 딸이잖아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내내 저는 설렜어요. 민수 얼굴 보는 것도 오래됐고 딸이랑 사위도 잘 지내나 궁금하고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많이 컸겠지. 말도 많이 트고 이제 혼자 밥도 잘 먹겠네. 할머니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막상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왔어? 냉장고에 반찬 있고 우리 퇴근 늦어. 서연이는 현관에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방 메고 나갔습니다. 집 내려놓을 시간도 안 주고 그냥 휙 돌아서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엄마를 본체만 체하고 의무적인 인사더군요. 하지만 이해했어요. 바쁘니깐. 요새 젊은 사람들 바쁘게 살잖아요. 사위 도윤이는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더니
고개도 안 돌리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뭐지 싶었어요. 인사치레도 아니고 그냥 의무처럼 던지는 말.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방에서 쪼르르 달려 나온 민수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어요. 이 손주 보러 온 거니까요. 작은 손으로 제 목을 꼭 껴안는 민수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볼에 뽀뽀를 하면서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이 아이 때문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났어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 몸에 밴 습관이죠. 민수 아침 챙겨주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서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 아침 챙겨주고 오늘 빨래 좀 돌려줘.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술이 안 불렀거든. 그냥 손빨래 하면 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손님 와. 청소랑 요리 좀 부탁해.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손빨래, 청소, 요리. 잠깐 와서 민수만 봐달라더니 이건 뭐 집안일을 다 맡기는 건가요? 서연아, 엄마가 와서 손주만 보는 거 아니었어? 엄마, 그게 그거야. 민수도 봐주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면 되잖아. 한두 달이면 끝나. 서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멍하니 빨래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우리 딸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명령조로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빨래. 67에 다시 손빨래를 하게 될 줄이야. 젊었을 때도 힘들었던 손빨래를 이 나이에 다시 하게 되다니. 그날 오후, 저는 바닥을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저녁 준비까지 했어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쑤시고. 근데 참았습니다. 손님이 온다길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3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저녁 때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김치 냄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손님들 오는데 냄새 벨라요. 저는 그 말의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김치 냄새. 제가 담근 김치를 먹으면서 김치 냄새 난다고.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잠깐 도와달라던 말이 이렇게 집안일 전담이 되는구나. 저녁 손님들이 돌아간 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고 제 손주인데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 버렸고, 도윤이는 계속 TV만 봤어요.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서 눈물이 났어요. 도와주러 왔다가 제 인생이 파출부구나. 손주가 사랑스럽긴 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고 제 손주인데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라면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참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두운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민수 아침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밥 짓고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서연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엄마, 오늘도 부탁해. 부탁. 그 말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딸 도와주는 거니까요. 근데 점점 이게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침을 차려놓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먹고, 청소해 놓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지나가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장모님, 저녁은요?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막 끓이고 있어. 빨리 좀 해주세요. 배고파 죽겠네. 저는 그 말에 손을 멈췄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저는 식모가 아닌데. 근데 서연이도 별말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제가 부엌에서 헐레벌떡 밥을 차리는 걸 보면서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 밥을 더 빨리 차렸죠. 밥그릇 놓고, 반찬 놓고, 국그릇 놓고.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점점 사위의 말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고기를 구웠는데 연기가 좀 났나 봐요. 사위가 인상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고기 구울 땐 연기 안 나게 하세요. 겉은 냄새 벨라.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고기를 구우면 연기가 안 날 수가 있나요? 근데 입 밖으로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환기구를 더 세게 틀었죠. 창문도 활짝 열고 선풍기도 틀고. 근데 사위는 계속 투덜거렸어요. 서연이는 피곤하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를 감싸주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제 딸이 저를 위해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베란다에서 혼자 라면을 끓였어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제 방으로 왔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자꾸 소리쳐요. 나도 싫어. 저는 민수를 꼭 안았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바쁘다는 이유로 혼자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조금 더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민수의 작은 등을 토닥이면서 눈물을 삼켰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어요. 민수 밥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제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발목도 부어오르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또 말했어요. 장모님,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여기 먼지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선반을 쓱 닦더니 먼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았던 게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근데 꾹 눌렀죠. 서연이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서연이는 항상 피곤하다고 했어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 회사 일도 많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엄마가 도와주니까 내가 숨통이 트여. 그 말에 저는 또 참았어요. 딸이 힘들다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 속엔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저도 힘들다고, 저도 쉬고 싶다고.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베란다에서
몰래 컵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고생이 아니라 가족이었는데, 딸이 전화해서 엄마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가족이 그리워서 온 거였어요. 손주도 보고 딸도 보고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따뜻한 시간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여기선 저는 가족이 아니라 파출부였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집의 가사도우미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자는 게 일상이 됐죠. 제 시간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 일만 했어요. 민수 깨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서연이 출근시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하고 민수 놀아주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가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회식이라 늦어. 민수 재우고 자. 회식. 또 늦는다는 거죠. 요즘 서연이는 맨날 늦었어요. 회식이다, 야근이다, 회의다. 저는 그냥 알았다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사위가 친구들을 집에 불렀어요. 사전에 말도 없이 갑자기 3명이나 데리고 왔죠. 현관문이 열리면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안주 좀 주세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서 부랴부랴 안주를 만들었어요. 파전도 부치고 김치전도 부치고 냉장고 뒤져서 있는 재료로 이것저것 만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주문이 들어왔어요. 장모님, 안주 좀 더 주세요. 장모님, 물 좀요. 장모님, 맥주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저는 그때마다 부엌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근데 참았죠. 사위가 친구들 만나는 건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사위가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뭐 하세요? 안주 좀 더 주세요. 저는 그 순간 손이 멈췄어요. 뭐 하냐고? 지금까지 계속 안주 만들고 설거지하고 물 갖다 주고 했는데 뭐 하냐고? 제가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 내가 파출부지. 그래. 알았어.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들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서 사위에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엔 없을 테니 알아서 해. 도윤이는 취해서 대충 손만 흔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그 꼴이 너무 참담했어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날 밤, 민수가 제 방으로 왔어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속삭였어요. 괜찮아. 이젠 내 엄마 아빠가 밥 해줄 거야. 민수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서연이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엄마, 어디가? 집에. 시골집. 갑자기 왜? 엄마, 우리 아직 민수 봐줄 사람 없는데.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봤어요.
서연아, 엄마는 파출부가 아니야. 손주 보러 온 거지. 식모하러 온 게 아니거든. 엄마, 무슨 말을? 너희 부부가 나를 뭘로 아는지 알겠더라. 한두 달이면 끝난다고 했지. 근데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난 하루도 쉬지 못했어. 손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어제는 도윤이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밤늦게까지 안주 시키더라. 나는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고. 서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민수 잘 키워. 엄마는 이만 간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죠. 폭발의 순간, 시골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밭에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쉬었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이장님이 찾아와서 물으셨습니다. 정순 씨, 서울 다녀오셨어요? 어때요, 손주 보고? 별로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를 파출부로 썼더라고요. 손주 보러 갔다가 식모 노름만 하고 왔어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부모를 뭘로 아는지. 정순 씨,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여기 마을회관에서 아이들 봐주는 일 계속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기 아이들이 있죠.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며칠 뒤 저는 다시 마을회관에 나갔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죠. 이 아이들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줬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이거 봐요. 그 순수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녹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문자도 몇 번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장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정순 씨, 여기 마을회관 돌봄센터. 도시에도 분점 내면 어때요? 요즘 도시에서 아이들 돌봐줄 사람 없어서 난리예요. 정순 씨가 원장으로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도시의 분점.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 제가 좋아하는 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저는 도시에 돌봄센터 분점을 냈어요. 물론 서연이가 사는 동네랑은 좀 떨어진 곳이었죠.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마음을 다해 꾸몄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놓고 책도 놓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는 돌봄센터라고. 따뜻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대해준다고. 석 달 만에 저희 센터는 대기자가 생겼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반전의 소식. 어느 날 아침, 저는 센터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제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옆엔 사위도 있었고요. 엄마, 서연이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저도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와. 무슨 일이야?
엄마, 여기 엄마가 운영하는 거야. 응, 내가 원장이야.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위도 멍하니 서 있었죠. 아이들이 제 주위에서 놀고 있고 깔끔하게 정돈된 센터 내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가득했고 상장도 몇 개 붙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민수를 여기 유치원에 보내려고 왔는데 그래. 그럼 상담 신청하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 지금 대기가 꽤 있어. 서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이런 곳을 운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시골에서 밭일이나 하는 평범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거든요. 미안한데, 나 지금 바빠. 상담은 오후에 하자. 그렇게 저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갔어요. 한 아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거 봐요. 저는 아이가 만든 블록을 보면서 칭찬해 줬죠. 딸과 사위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이들과 계속 놀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민수도 함께였죠. 센터 문이 열리는 순간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제 품에 안겼어요. 너무 보고 싶었던 손주였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 쏙 들어오는 게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딸 사위는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 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딸 눈은 붓고 빨개져 있었고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화장이 번진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엄마한테 의지했는지. 민수 아침 챙기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너무 힘들었어. 근데 엄마는 67이신데 이 모든 걸 혼자 하셨잖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사위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 정말 인간 이하였습니다. 장모님을 사람으로 대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한 사람으로만 봤어요. 김치 냄새 난다고, 청소 제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매일 밤 엄마 찾았어.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때서야 알았어.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한 일로만 받아들였어. 사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알았어요. 장모님이 시골에서 10년 넘게 마을회관 돌봄센터를 운영하셨다는 거. 거기에 아이들이 장모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모님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데 저희는 그냥 파출부로 대했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참았어요. 딸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 센터 보면서 깨달았어. 엄마도 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한 사람인데, 그냥 엄마니까 당연히 희생하실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날 파출부로 봤던 그 손으로
나는 아이들 손잡고 세상을 바꿨다. 민수가 제 품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나 여기 유치원 다니고 싶어.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여기 오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근데 그건 할머니가 너를 사랑해서야. 저는 딸과 사위를 바라봤어요. 효도는 도와달라는 말보다 존중한다는 말로 시작되는 거야. 부모도 사람이야. 나이 먹었다고 엄마라고 당연하게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파출부도 아닌 저 자신으로.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 딸 사위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매일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인정하고 반성하면 받아주고, 그럼 끝난 것이죠.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했어요. 가족의 의미도, 효도의 의미도, 그리고 존중의 의미도 이제는 제대로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부모라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친정엄마라고 해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무한한 헌신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진정한 효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답니다. 부모님도 자신만의 삶과 꿈, 그리고 소중한 자존심을 가진 한 사람이고, 사랑은 존중 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